두 번째 발표는 성균관대학교의 이석형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석형 교수님은 2003년에 이제 서울대학교 정영석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이후 이제 시드니 대학교에서 포닥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시다가 최근 올 10월에 성균관대학교로 부임하셨습니다. 예, 석경 교수님은 양자 오류 정장의 전문가로서 오늘도 관련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성균관대학교 양자정보공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이석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제가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서 포스닥으로 있는 동안 진행했던 연구이고요. 그 박사과정 학생 루카스 잉글리시와 그리고 지도교수 스티픈 바틀렛과 함께 진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Efficient Post Selection for General Quantum LDPC Code이고요. 그래서 현재 매우 최근에 아카이브에 저희가 논문을 올렸고 이제 저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먼저 연구의 전반적인 소개와 동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 포스트 셀렉션이라는 게 양자 컴퓨팅, 양자 정보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맥락에서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양자 오류 정정에서는 왜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QC 분야에서 포스트 셀렉션이 주로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이 로지컬 갭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 기존의 방법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치명적인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의 이 포스트 셀렉션 스트래터지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이것들이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퀀텀 에러 커렉션, 양자 오류 정정은 이제 퀀텀 인포메이션을 인코딩하기 위해서 리더넌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을 가동하는 도중에 각각의 모든 구성 요소들에서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오류들을 디텍트하고 정정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 퀀텀 에러 커렉션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시로 이제 이 로지컬 큐빗 하나를 3개 또는 여러 개의 피지컬 큐빗으로 인코딩하는 이러한 방법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큐빗에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레피테이션 코드면 하나의 큐빗에 비트 플립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펠티 책 메저먼트를 통해서 이 에러의 위치를 감지하고 정정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오류 정정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완전한 이론의 영역이었는데 거의 수학과 이론의 영역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제로 실용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글에서 이 서피스 코드를 직접 슈퍼컨덕팅 칩 위에서 구현을 하고 단순히 구현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양자 오류 정정이 작동하기 위한 대표적인 중요한 요구 조건인 이 스케일을 키워감에 따라서 에러가 점점 더 서프레스 된다는 그러한 중요한 조건을 실험적으로 보였다는 실험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생각했을 때 이 양자 오류 정정이 단순히 이론의 영역을 넘어서 점점 실용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양자 오류 정정을 실용화하기 위해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매우 높은 코스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로지컬 큐빗 하나를 인코딩하기 위해서 많은 피지컬 큐비트들이 필요하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진입 장벽이 생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피스 코드의 경우에는 코디스턴스가 D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 큐빅만 보면 D제곱계 필요하고 여기에 등을 측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실러리 큐비트들까지 고려하면 ED제곱 로지컬 큐빗 하나당 ED제곱 마이너스 1개의 피지컬 큐빗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그래서 그 실제로 이러한
신뢰성 있는 양자 정보를 신뢰성 있게 양자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지컬 오버헤드가 밑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서피스 코드를 사용하든 어떤 다른 코드들을 사용하든 이게 로지컬 큐빗 하나당 적어도 1000개 이상의 피지컬 큐빗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 그러면 자원이 제약되어 있을 때, 자원의 양에 제약이 있을 때, 즉 작은 코드들, 코드 디스턴스가 작은 코드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높은 피델리티를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좋은 방법이 이 포스트 셀렉션, 사후 선택인데요. 이 사후 선택이라는 용어가 이 양자 컴퓨팅, 양자 정보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여러 많은 맥락에서 사용되지만, 특히 이 에러 코렉션의 맥락에서는 이 컨피던스가 낮은 결과들을 전략적으로 버림으로써 남아있는 이 억셉된 샷들에서 이 선택적으로 훨씬 더 낮은 에러 레이트를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태스크를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수많은 샷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 샷들을 전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샷 중에 샷들을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컨피던스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피던스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이 샷을 에러 코렉션을 했을 때 그 에러 코렉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어떤 그 연속적인 숫자로 우리가 얻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컨피던스 매트릭이 우리가 사전에 정한 어떤 컷오프보다 낮을 때, 즉 우리가 정한 기준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 샷은 버리게 되고 어볼트하게 되고, 나머지 샷들은 받아들이는, 억셉트하는 이러한 전략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취하면 이제 남아있는 샷들 중에서는 컨디셔널하게 훨씬 더 낮은 에러 레이트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당연히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확률적으로만 성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디터미니즘이 발생한다는 것이 큰 문제고, 그래서 포스트 셀렉션은 사실 스케일러블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서킷의 사이즈가 커지고 코어 디스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버려질 확률이 점점 증가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어 비록 그 남아있는 것에서 엄청나게 낮은 에러 레이트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용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스트 셀렉션 과정은 특히 가까운 미래에 낮은 코드 디스턴스를 사용하는 경우들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그 서킷 스텝스가 그렇게 크지 않을 때 특히 유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버리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어,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네네. 그 부분도 이제 어볼트된 것도 어떻게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셀렉션이 에러 코렉션 폴토러런트 커튼 컴퓨팅의 맥락에서 특히 언제 유용하냐면 이 리소스 스테이트를 오프라인에서 생성하는 그런 과정들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에서 어려운 게이트들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리소스 스테이트를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 텔레포테이션을 활용해서 이 유니터리 게이트를 구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매직 스테이트를 활용해서 논클리포드 게이트를 구현하는 서킷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피스 코드를 비롯하여 많은 에러 코렉팅 코드들에 대해서 이 논클리포드 게이트를 직접 구현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매직 스테이트라는 리소스 스테이트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클리포드 게이트들과 적절한 측정을 통해서 인풋 스테이트에 원하는 논클리포드 게이트를 가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제 논클리포드 게이트 구현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 리소스 스테이트를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 포셀렉션의 단점이 그 확률적으로만 성공하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만약 그래서 메인 서킷에 이 포셀렉션을 쓰게 된다면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된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생기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리소스 스테이트를 생성하는 도중에 이게 어볼트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메인 서킷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인 퀀텀 인포메이션을 해치지 않고 이 리소스 스테이트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특히 이 포셀렉션이 더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소스 스테이트 제너레이션 과정 중에 생기는 어볼팅이 메인 컴퓨테이션 과정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매직 스테이트 같은 이제 리소스 스테이트를 어떻게 릴라이블하게 생성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고안된 프로토콜들이 매우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매직 스테이트를 만드는 매직 스테이트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 이 포스 셀렉션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성공 확률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최종적으로 나오는 매직 스테이트의 피델리티는 극한으로 올리는 이러한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데, 스페이스 타임 전반적인 이제 그 성공적인 매직 스테이트 하나를 얻기까지 필요한 스페이스 타임 코스트와 최종적으로 얻어진 이 매직 스테이트의 피델리티가 있을 때 그 사이에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겠고,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우리가 적절히 밝혀낸 다음에 실용적인 목적에 맞게 어떠한 점이 가장 최적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 연구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포스 셀렉션이 왜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이 포스 셀렉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컨피던스를 측정을 하는 것이죠. 컨피던스를 측정을 해야 우리가 사전에 잡은 기준에 맞춰서 얘를 어볼트 할지 억셉트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컨피던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그 전에 이제 디코딩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여기서 디코딩이란 에러 커렉팅 코드의 체크 오퍼레이터들을 어, 측정을 한 다음에 이 발생한 노이즈들을 디텍트하고 코렉트할 수 있는 어떤 커렉션을 찾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피스 코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서피스 코드의 경우에는 이 초록색 페이스들마다 이런 Z타입 체크 오퍼레이터가 존재하는데요. 만약 에러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이 각 페이스에 대한 Z타입 체크 오퍼레이터를 측정하면 항상 트리비얼한 결과 플러스 1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큐비트 체크 오퍼레이터를 구성하는 큐비트들 중에 하나에 X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체크 오퍼레이터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에러를 디텍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알 수 있는 것은 에러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이 체크 오퍼레이터들의 측정 결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체크 오퍼레이터와 이 체크 오퍼레이터의 논 트리비얼한 결과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얻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큐빗에 X 에러가 발생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 경우는 이제 이러한 책 메저먼트 패턴과 컨시스턴트 하게 되죠. 하지만 또 다른 에러 패턴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이 세 큐비트에 X 에러가 발생해도 여전히 같은 책 메저먼트 결과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책 메저먼트 결과에 대해서 과연 이것과 이 왼쪽 코렉션과 오른쪽 코렉션 중에 어떤 것이 더 확률이 높을까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더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을 해야겠죠. 물론 이 예시는 엄청 쉬운 예시고요. 당연히 왼쪽 두 개의 에러가 발생한 경우가 훨씬 확률이 높겠고, 그러면 이 코렉션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른쪽 에러가 발생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오른쪽 에러가 발생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왼쪽의 에러로 코렉션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로지컬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컨피던스를 얻는 핵심은 뭐냐면, 디코더가 단순히 코렉션이 뭐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소프트 아웃풋이라고 불리는 정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에서 이 어떤 에러들을 우리가 가해야 어떤 커렉션을 가해야 에러를 카운터액트할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여기에 추가적인 리얼 넘버로 이루어진 정보를 주어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컨피던스를 추정하는 그러한 태스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방법이 이 로지컬 갭 방식인데요. 사실 이 로지컬 갭 방식은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예시의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이니큐벌런트한 커렉션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왼쪽 커렉션의 경우에는 웨이트가 2고 오른쪽은 웨이트가 3이라 단순히 로지컬 갭은 그 두 값의 차이로 정의가 됩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뒤에 오는 W는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커렉션의 웨이트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W 틸다는 어, 그 다음으로 확률이 높은 코렉션에 해당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원래 찾았던 이 코렉션 2와는 이퀴벌런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이퀴벌런트하지 않다는 의미는 이 두 에러가 로지컬한 레벨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수학적으로는 두 에러가 스테빌라이저들을 곱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니퀴벌런트한 코렉션 두 개를 찾고 이 두 개를 찾았을 때 두 코렉션 사이의 웨이트 차이를 로지컬 갭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모든 에러가 같은 확률을 갖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요. 만약 다른 확률을 갖는 경우에는 로그 라이클리후드 레시오를 사용을 해서 적절히 웨이트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지컬 갭은 사실 디코딩 컨피던스와 매우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률론적으로 사실 쉽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로지컬 갭이 크면 클수록 이 코렉션의 컨피던스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시의 경우에는 이 사실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에러가 아예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에러가 아예 일어나지 않은 경우는 W는 0이고 W tilde는 디스턴스, 코디스턴스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로지컬 갭이 최대가 되고요. 디코딩 컨피던스가 최대인 상태가 됩니다. 반면에 가장 애매한 상황은 이제 두 이니큐벌런트한 코렉션이 거의 비슷한 웨이트를 갖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둘 중에서 더 낮은 걸 우리가 선택한다고 해도 다른 쪽이 발생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훨씬 큰 것이죠. 그래서 그 경우는 로지컬 갭이 최소가 되고 최소 0까지도 될 수가 있고 컨피던스가 미니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컨피던스를 기반으로 어떤 컷오프보다 높을 때 억셉트하고 아니면 어볼트하는 전략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간단한 전략이 사실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잘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이제 크레이크 기드니의 매직 스테이크 컬티베이션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제 가로축이 방금 말씀드린 갭에 대한 컬오프 값이 되고 세로축이 로지컬 에러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다른 거는 무시하고 이 보라색 선만 보시면 되는데요. 보라색 선이 일반적인 그냥 서피스 코드 디스턴스 11짜리 서피스 코드에 해당이 되는데 이 포셀렉션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C가 0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샘플을 다 억셉트하는 그런 전략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경우 에러 레이트가 거의 50%에 근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피지컬 에러 레이트가 0.1%일 때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지금 10%보다도 훨씬 큰 그러한 에러 레이트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전략을 사용하면 이게 그 익스포넨셜하게 로지컬 에러 레이트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그 그래프에는 실제로 억셉턴스 레이트가 얼마인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대 이 로지컬 갭 컷오프를 늘리면 늘릴수록 거의 한 C-4에서 C-5승 정도에까지 로지컬 에러 레이트를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피스 코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작동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자체를 높이는 건 아닌 거죠? 스트레스로드 자체를 높입니다. 아주 좋은 네, 질문인데요. 제가 이 발표는 넣지 않았지만 최근에 시드니대 연구실에서 그러니까 이 논문의 이저자 친구인데요. 루카스 잉글리시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PRL에 논문을 하나 냈는데 그게 스트레스홀드 이 전략을 사용하면 실제로 스트레스홀드가 높아져서 최대 그러니까 코드 캐패시티 노이즈 모델 그러니까 전부 디폴라리징 노이즈를 가져가는 노이즈 모델의 경우 스트레스홀드를 최대 50%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50%는 모든 것을 다 어볼트하는 그런 전략일 때, 그러니까 정확히는 에러가 감지되면 무조건 어볼트하는 극단적인 전략일 때 최대 50%까지 스트레스홀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이건 마치 그냥 해밍 디스턴스로 이해가 되는데 오메가 빼기 오메가 프라임이 네. 그럼 해밍 디스턴스 작은 건 그냥 갖다 버리겠다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 뭐 그 동일한 피지컬 큐빗을 써서 더 큰 그러니까 동일한 피지컬 큐빗 개수에 대해서 더 많은 로지컬 큐빗을 인코딩하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어,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로지컬 큐빗 개수당 피지컬 큐빗은 정해져 있고요. 다만 타임 코스트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직 스테이트 하나를 만들기 위한 스페이스 타임 코스트 같은 걸 생각을 했을 때 같은 피델리티를 도달하기 위해서 훨씬 더 낮은 코드 디스턴스 코드를 써도 된다라는 그런 의의는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저런 식으로 셀렉션을 그래서 우리가 익스펙테이션 밸류 에스티메이션 같은 걸 할 때 필요한 샘플의 개수가 익스포넨셜하게 크게 증가할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거 있다 말씀해 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익스포넨셜하게 크게 증가하고요. 그래서 액션 방법은 일반적으로 스케일러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직 스테이트 만드는 경우처럼 작은 코드 디스턴스에서 먼저 그래서 많이 하는 전략이 작은 코드 디스턴스에서 먼저 서킷을 돌리고 포스 셀렉션을 한 다음에 걔를 그 다음에 큰 코드 디스턴스로 확장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취합니다. 네.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여기 폴스를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하고 아까 매직 스테이트에 대한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직 스테이트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직 스테이트에 대한 건 그거로 끝났고 이건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얘기인 건가요? 이건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매직 스테이트는 하나의 예시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부터는 그런 것들은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디코딩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 자체도 사실 매직 스테이트 만드는 것의 맥락에서 나온 거긴 한데, 그래서 이 마지막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그런 맥락에서 얻어진 결과고요. 마지막 결과는 단순한 서비스 코드, 아이들링 게이트에 대한 것입니다. 네. 신드롬이 하나 걸렸을 때 가능한 뭐 두 에러의 웨이트를 빼서 그 로지컬 기브를 하고 이제 그걸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비슷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되게 어렵잖아요. 모든 에러 패턴들을 다 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네. 드릴 건데, 그래서 디코딩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코딩을 우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미니멀 퍼펙트 매칭 디코더 같은 거를 사용을 하면 가장 웨이트가 낮은 에러를 하나 찾는 게 그 디코더가 하는 일인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로지컬 갭 정의에서 두 번째 이 W를 구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니퀴벌런트한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은 이 커렉션의 웨이트인 W 틸다를 찾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바운더리 벌텍스를 하나 추가하고 그 벌텍스의 값을 어사인해서 그 다음에 디코딩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로지컬 밸류를 고정하고 디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로지컬 밸류 컨피규레이션의 개수가 그러니까 로지컬 큐빗이 K개 있다고 할 때 2의 K승계 가능한 로지컬 밸류 컨피규레이션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 모두 디코딩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 두 개를 뺀 것. 그게 정확한 로지컬 갭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근데 사실 그 제목에도 제너럴 퀀텀 LDPC 코드라고 되어 있긴 한데 맞습니다. 서피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디코딩을 하는 방식들이 되게 잘 알려져 있는데 맞아요. 네, 네. 방금 하신 얘기들도 뭐 이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너럴랑 퀀텀 LDPC 코드에 대해서도 다 똑같은 얘기 방식을 적용해서 할 수 있다. 그게 어렵다는 것이 제 연구의 초점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예.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로지컬 갭 메소드는 기존에 잘 연구가 되어 왔었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지컬 큐비시 K개에 있는 경우에 디코더를 2의 K승번 돌려야 됩니다. 각각의 가능한 모든 로지컬 밸류 컨피규레이션들에 대해서 디코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로지컬 큐빗이 하나인 경우에는 2번만 하면 되는데, 이게 큐빗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횟수가 증가할 거고, 물론 이게 사실 로지컬 큐빗이 K개 있다고 해서 K개를 모두 동시에 디코딩할 필요는 없어요. 적절히 가정을 잘해서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들끼리만 묶어서 디코딩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문제가 많은 QLDPC 코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코드 블록에 여러 개의 로지컬 큐빗이 동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다른 방법을 취할 것도 없이 무조건 2의 12승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근사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사를 잘 하더라도 그 로직 기존의 로지컬 갭 스트래터지만큼의 성능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큰 단점이고요. 또 다른 단점이 이제 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제 서비스 코드 외에 다른 코드들로 확장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래터지는 이 미니멀 퍼펙트 매칭 디코더에 매우 크게 의존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도 정의는 할 수 있는데 잘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코드 같은 어떤 특정한 코드들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QAD 퀀텀 로우 덴시티 패리티 체크 코드, QADPC 코드, 일반적인 QADPC 코드로 확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QADPC 코드란 피지컬 큐빗당 상수계 코디선스에 디펜드하지 않는 상수계 커넥션만 요구하는 그런 코드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서피스 코드, 칼라 코드, 그런 토폴로지컬 코드라고 하는 코드들도 다 QLDPC 코드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만 중요한 점은 이 QLDPC 코드는 그 로컬리티에 대한 조건이 없어서요. 원거리에 있는 큐빅스들 간의 인터랙션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허용을 하면 이제 훨씬 그 적은 리소스로도, 그러니까 인코딩 레이트가 훨씬 증가해서 같은 피지컬 큐빅 개수로도 훨씬 많은 로지컬 큐빅들을 인코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매우 각광받는 그런 연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포셀렉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의 목표는 이 컴퓨테이셔널리 이피션트하고 일반적인 QLDPC 코드에도 적용이 가능한 제한적인 포셀렉션 방법을 만들자라는 것이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사실 로지컬 갭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는데요. 그 전에 일단은 어떠한 종류의 디코더가 그러니까 좀 풍부한 소프트 아웃풋을 내보낼까, 소프트 아웃풋을 만들어낼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떠오른 것이 이 클러스터링 기반의 디코더들인데요. 이 디코더들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일단은 그 에러들이 어떻게 뭉쳐 있는지, 어떻게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지를 먼저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 밸리드 클러스터들을 특정한 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이 밸리드 클러스터라는 것은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이제 그 내부적으로 모두 로컬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에러 로케이션들의 집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 이거는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 지금 파란색 이 사각형들이 체크 포레이터들에 해당이 되고요. 이 원들이 그러니까 에러들의 위치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파란색 사각형들이 이제 -1 값이 나온 바이올레이트된 체크 오퍼레이터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파란색 책 노드들의 위치만, 그러니까 파란색 책 노드들의 위치만 알 수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 에러들이 어떻게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지를 먼저 유추를 합니다. 네.
먼저 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클러스터 내부에서 디코더를 각각 패러럴하게 돌려가지고 이제 에러를 찾아내는 그러한 알고리즘들이 일반적으로 클러스터링 베이스드 디코더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시로는 유명한 유니온 파인 디코더 아니면 좀 더 최근에 제안된 BPLS 디코더, 앰비귀티 클러스터링 이런 디코더들이 있는데요. 이런 디코더들은 가장 중요한 점이 일반적인 LDPC 코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피지컬 큐빗이 상수의 적은 수의 커넥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러들이 그러니까 에러들이 그, 그 다수의 책 오퍼레이터들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따라서 이렇게 클러스터링을 찾아냈을 때 얘네들이 올바른 커렉션을 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클러스터링 스트럭처 자체를 그러니까 디코더가 이 밸리드 클러스터들의 구조를 먼저 알아내는데 이 알아낸 클러스터들을 이 다음에 여기서 디코딩을 하기 전에 그 소프트 아웃풋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적인 인투이션은 이제 클러스터링 스트럭처, 클러스터링 구조가 이제 디코딩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직관적으로 이제 클러스터들이 작고 서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각각의 클러스터 내에서 디코딩하는 거는 사실 거의 앰비규이티가 없이 디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클러스터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잇는 어떤 논로컬한 매우 긴 에러 스트링이 나타날 가능성도 낮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커렉트하기 쉽고 그리고 올바른 결과를 낼 확률도 높다고 유추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는 이제 에러들이 클러스터들이 매우 크고 전체를 걸쳐 있는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적으로도 디코딩에 앰비규티가 있겠고 클러스터 사이를 잇는 에러 스테인도 발생 확률이 높고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디코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클러스터들의 통계를 기반으로 휴리스틱한 컨피던스 매트릭을 제안을 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방법은 일단은 클러스터링 베이스 디코더를 작동을 해서 밸리드 클러스터들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얻어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각각의 클러스터들에 대해 패러럴하게 디코딩을 하는데요. 그 전에 이 매트릭을 계산을 합니다. 저희가 먼저 생각한 방법은 단순하게 그 클러스터들의 사이즈를 전부 다 더한 것이었는데요. 이를 조금 더 확장해서 어떤 리얼 파라미터, 포지티브 넘버 파라미터인 알파를 도입을 해서 알파 놈의 형태로 지금 이 CI가 어떤 에러들의 집합이 되고요. 그 집합의 크기 벡터에 대한 어떤 알파 놈의 형태로 알파 놈을 이제 그 총 에러의 개수로 나눈 형태로 그 클러스터 사이즈 놈 프랙션이라는 매트릭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에러들의 에러 레이트가 전부 같은 경우, 전부 유니폼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에서 웨이트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로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사용해서 웨이트를 주었고 웨이트를 주어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트릭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인투이션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프랙션 이러한 매트릭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크기가 큰 클러스터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응이 되니까 컨피던스가 낮을 것이다 라는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파 값은 그러니까 인피니트 넘버까지 될 수 있는 어떤 값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알파는 이 매트릭이 가장 큰 클러스터의 크기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클러스터의 집합을 그러니까 클러스터 내부에 있는 에러들의 집합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에러 로케이션들의 집합이고요. 그래서 단순히 클러스터의 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디코더를 돌리면 그 부분은 사실 효율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가 정확한 클러스터일 필요는 없고요. 실제 에러의 클러스터를 반영한 그 클러스터들이 아니라 디코더가 유추한 어떤 클러스터들, 그러니까 네, 디코더가 유추한 클러스터이고요. 그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 매트릭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내부에 대해서 디코딩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론적으로 이 매트릭스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뉴머리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매트릭이 실제로 유용하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휴리스틱한 매트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간단한 스트래터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를 돌려서 클러스터 스태티스틱스를 구한 다음에 매트릭을 계산하고 이 매트릭이 어떤 값보다 낮을 때 억셉트하고 아니면 어볼트하는 그런 전략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전략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저희는 먼저 BPLST 디코더라는 최근에 제안된 클러스터링 기반 디코더를 사용을 했고요. 이 디코더를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은 먼저 이 디코더는 일반적인 LDPC 코드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LDPC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아주 잘 임플리멘트가 되어 있어서 그 일반적인 연구자가 사용하기에 매우 쉽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코더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신드롬 익스트랙션을 D 라운드 하는 그런 아이들링 서킷을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서킷 컴포넌트들이 특정한 피해 확률로 디퍼라이징 에러를 겪는 스탠다드한 서킷 레벨 노이즈 모델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코드 패밀리들을 고려를 했는데요. 서피스 코드, 바이벨 바이스클, 이 바이벨 바이스클 코드는 이제 대표적인 최근에 그 IBM 쪽에서 제안을 한 QADPC 코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이퍼그래프 코드도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각각의 서플롯들이 이 가로축이 어버트 레이트,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샘플들이 어버트 되었는지를 의미하고요. 세로축이 로지컬 에러 레이트, 억셉된 것에 대한 컨디셔널 로지컬 에러 레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전부 다 이 알파가 2인 그런 매트릭 그 알파가 2고 아까 전에 두 개 중에서 두 번째 거 로그 라이프 레이시오로 그 웨이트를 준 그런 매트릭을 고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종류의 피지컬 레이트 레짐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0.1%, 0.3%, 0.5%세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서피스 코드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피지컬 레이트 0.1%인 경우를 예시로 들면 지금 어볼트 레이트가 아예 포 셀렉션을 전혀 하지 않을 때 에러 레이트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5일 때는 10-4승, 10-6승, 10-8승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어볼트를 조금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만 어볼트를 하더라도 이 로지컬 에러 레이트가 거의 한 10의 4승, 만 배 가까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초록색이 디스턴스 13이고 빨간색이 디스턴스 5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셀렉션을 안 하는 경우에 포스트 셀렉션을 안 하는 경우에는 디스턴스 5짜리를 13으로 늘려야 만 배의 이득을 받는데 포스트 셀렉션을 하면 디스턴스 5에서 10%만 버려도 디스턴스 13인 것과 거의 같은 에러 레이트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실험 장비가 만약 그 디스턴스 5 코드만 구현을 할 수 있으면 물리적인 제약으로 이런 포스트 셀렉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사실 단기적으로는 먼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방향이고 굳이 디스턴스 13까지 늘릴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태스크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거는 피지컬 레이트가 0.1%인 좀 이상적인 경우고 이 피지컬 레이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포스트 셀렉션의 효과는 조금 약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0.5%인 경우에도 한 80% 정도 포스트 셀렉션 어볼트 했더니 한 10에 3승, 1000배 정도는 좋아지죠. 그래서 충분히 프랙티컬하게는 의미가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시작한 게 사실 일반적인 QLDPC 코드에 대해 확장을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역시 대표적인 QLDPC 코드인 바이벨 바이스클 코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성능 향상의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72큐비트
7212 코드와 144 1212 코드 두 개를 고려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거의 한 10% 정도만 어볼트 했는데도 거의 한 1000배 가까운 1000배 이상의 그런 효과를 로지컬 레이트의 서퍼레이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머리컬하게 해본 것입니다. 네. 아날리티컬하게는 네, 시도하지 않았고 아마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P를 적절한 P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적절한 P라는 게 그리고 지금 P가 세 개를 다르게 해서 네. 테스트하신 거잖아요. 네. 그 중에 뭐가 그 시스템에 적합한 건지. 나중에 잠시만요. 여기엔 없지만 계속. 네. 제가 추가 그래프에 넣었던 게 있는데 시간 걸리시면 아닙니다. 이 그래프인데요. 안 보이는구나. 네. 네. 잠시만요. 나옵니다. 이게 실행. 네. 네, 이 그래프인데요. 이게 사실 주어진 어볼트 레이트를 달성하기 위해 아니다. 주어진 로지컬 에러 레이트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어볼트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C-6승 로지컬 에러 레이트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점선이. 그 다음에 가로축이 피지컬 에러 레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만약 우리가 피지컬 레이트가 0.2%라면 CL-6승 에러 레이트를 달성하기 위해 대략 한 30% 정도는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딱 고정된 최적 P 값이 있다기보다는 타겟 로지컬 에러 레이트에 맞게 적절히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에 어볼트를 해야 되는 건 거죠? 아니요. 여기에서는 D 사이클 전체에 대한 어볼트가 D 있습니다. 사이클이요? 네. 여기서 D는 네네. 코드 디스턴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러 코렉션을 어떤 주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될 텐데 그걸 제가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 그 사이클마다 이 어볼트를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그 부분이 바로 뒤에 있는 겁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스트래터지는 글로벌 디코딩 스트래터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제 퀀텀 컴퓨팅에서는 부분마다 이제 계속 디코딩을 하면서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디코딩에 맞는 스트래터지도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에 대한 분석도 금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걱정스러웠던 건 그겁니다. 만약에 어볼트 레이시 1%라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그 정의상의 사이클을 몇 번만 하면은 네, 맞아요. 살아남는 놈이 없을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사실 아주 긴 서킷 테스트에서는 쓰기 힘들 수도 있고 어떤 그러니까 주어진 태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포스 셀렉션이 적절한지를 우리가 계속 타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 실제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네, 그 부분은 사실 디코더가 결정하는 거라 디코더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디코더에 대해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BP, LST만 여기서는 고려를 했고요. 그럼 디코드에 따라서도 좀 더 클러스팅이 달라지면 성능도 달라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게 최적일지 또 하는 옵티마이제이션도 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네, 그 부분도 중요한 연구의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또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다른 매트릭들과도 비교를 했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고려한 방법은 이 기존에 많이 썼던 로지컬 갭 방법과 플러스로 이제 비교적 계산하기 쉬운 두 가지 방법을 고려했는데요. 이 코렉션 웨이트 방법은 정말 단순히 최종적으로 나온 코렉션의 웨이트를 보고 포 셀렉션하는 것입니다. 그 웨이트가 컨피던스 매트릭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웨이트가 크면 클수록, 즉 에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는 앰비기어스할 확률이 높겠죠. 디코딩이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 자체가 컨피던스 매트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텍터 덴시티 방식은 단순히 바이올레이트된 디텍터들의 프랙션으로 정의가 되고요. 이 방법은 디코딩을 실제로 하기 전에 계산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저희가 비교 대상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그림이 서피스 코드에 대해 비교한 결과인데요. 이 오렌지 선이 로지컬 갭 결과고 이 파란색 선이 저희 결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로지컬 갭보다는 훨씬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사실 처음 계산했을 때는 조금 실망스럽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이긴 합니다. 이 로지컬 갭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들어갔던 수많은 그 오버헤드들과, 그리고 또 이 로지컬 갭이 미니멀 퍼펙트 매칭 디코더라는 매우 훌륭한, 매우 하이 퍼포먼스 디코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 로지컬 갭 매트릭이 엄청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저희 결과가 이 로지컬 갭 결과랑 이 조금 나이브하게 잡은 다른 베이스라인 컨피던스 매트릭들 사이에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QIDPC 코드인 이 발발 바이스클 코드의 경우에는 역시 이 로지컬 갭은 계산을 할 수가 없었고요. 저희의 매트릭이 다른 베이스라인 매트릭들에 비해 몇 오더스 매그니튜드 임프루브먼트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아까 김효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리얼타임 디코딩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실 글로벌 디코딩에 대한 스트래터지입니다. 여기서 글로벌 디코딩이라는 거는 서킷을 몇 가지 다 돌린 다음에 측정 결과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디코딩을 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글로벌 디코딩은 전혀 현실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운데요. 모든 그 서킷 전체가 클립보드 게이트들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디코딩을 하고 클래시컬하게만 데이터들을 처리해도 디코딩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논클리포드 게이트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 리얼타임 디코딩이 필요한데요. 이 논클리포드 게이트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서킷인데, 이 그 로지컬 Z 측정 결과에 맞춰서 이 클리포드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클리포드 피드백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의 에러 커렉션, 디코딩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클리포드 커렉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다음 서킷들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면 이것에 의한 에러가 계속 건져볼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우라는, 그러니까 디코딩하는데 타우라는 시간이 걸린다면 그 시간 동안 기다리고 그 다음에 클리포드 커렉션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서킷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백록 프로블럼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디코딩에 소요되는 시간이 석시 돌아가는 클락 타임보다, 그러니까 신드롬 익스트랙션 라운드가 돌아가는 클락 타임보다 길다면 점점 익스포넨셜하게 그 실행 시간이 늘어난다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충분히 빠른 리얼타임 디코딩이 필요하고, 계속 그 논클리포드 게이트가 일어날 때마다 지금까지 있었던 메저먼트 결과들을 바탕으로 디코딩을 해서 코렉션을 찾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이 슬라이딩 윈도우 디코딩인데요. 이 슬라이딩 윈도우 디코딩은 이렇게 그 서킷을 여러 개의 오버래핑 윈도우들로 쪼갭니다. 그래서 각각의 윈도우에 대해서 디코딩을 하고요. 얘네들을 오버랩 서로 겹치게 하는데, 겹치지 않는 영역을 이제 커미티드 리전이라고 해서 이 윈도우를 디코딩하고 나서는 이 커미티드 리전에 있는 에러들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러들만 실제 코렉션으로 커밋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코렉션은 버리고 그 다음 윈도우에서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윈도우 내의 디코더는 사실 어떤 디코더든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딩 윈도우 디코딩 프레임워크는 이제 기존의 디코더와 결합해서 리얼타임 디코딩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슬라이딩 윈도우 디코딩에 맞춰서 이 스트래터지를 변형을 하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특정한 시점에서 이게 윈도우라고 할 때 이 윈도우 내에서 먼저 클러스터링 베이스 디코더를 돌리고 그 다음에 커밋된 리전에 한정지어서 클러스터 매트릭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할 때 단순히 현재 윈도우 내에 있는 커미티드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이 이전 특정 그러니까 이전 L개 윈도우에 속한 클러스터들을 모아서 얘네들을 기반으로 매트릭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이 특정한 컷오프 이상이면 즉시 어볼트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더 회로를 진행하지 않고 즉시 어볼트를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간 타임 코스트에 대한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치적으로 분석한 결과인데요. 위는 서피스 코드, 아래는 바이블 바이스클 코드에 해당이 되고, 이 가로축이 아까는 어볼트 레이트였는데 사실 여기서는 어볼트 레이트가 공평한 매트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이게 그 어볼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 어볼트 하냐에 따라서 실제 타임 코스트는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했던 매트릭은 대신에 이 average time cost per accepted shot이라고 해서 하나의 억셉티브 샷을 얻기 위해 평균적으로 필요한 타임 코스트, 넘버 오브 라운드를 이제 어볼트 레이트를 대체하는 어떤 그 리소스 코스트에 대한 매트릭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볼트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서 t가 전체 라운드의 개수인데요. 당연히 t만큼의 이 average time cost per accepted shot이 되겠고요. 이 값이 점점 어볼트를 많이 할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들은 실선들은 전부 리얼타임 스트래터지에 해당이 되고요. 이 점선은 글로벌 스트래터지, 앞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스트래터지에 해당이 되는데 두 스트래터지가 사실 거의 컴패러블한 결과를 갖고 있다. 거의 컴패러블한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일부의 경우에는 리얼타임 디코딩의 경우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글로벌 디코딩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피지컬 리얼리티가 높기 때문에 어볼트가 빨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타임 코스트의 이득을 볼 확률이 훨씬 높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서킷 뎁스에 대한 스케일링인데요. 저희가 이 리얼타임 디코딩 스트래테지를 활용해서 분석해 본 결과 일단 이 첫 번째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 전체 서킷의 신드롬 익스트랙션 라운드를 변화시켜 가면서 이 라운드당 로지컬 에러 레이트를 본 건데요. 이런 포스트 셀렉션 방법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지컬 에러 레이트 퍼 라운드가 거의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포스트 셀렉션을 한 다음에도 여전히 컨시스턴트하게 매우 긴 서킷 뎁스에 대해서도 컨시스턴트하게 이 에러 레이트가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어볼트 레이트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했는데 이렇게 일정한 지금 세로축이 로그 스케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라운드가 지남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디케이한다. 이 어볼트 되는 샘플의 비율이 디케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 스트래터지가 각각의 라운드에 대한 컨스턴트한 로지컬 에러 레이트와 컨스턴트한 어볼트 레이트가 있어서 우리가 쉽게 스케일링의 정도를 판별을 할 수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리얼타임 디코딩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 원하는 성공 확률을 바탕으로 이러한 예측 결과를 통해서 최적의 코드 셀렉션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찾아내는 연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연구가 이 결과가 함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는 기존의 로지컬 갭 방법을 넘어서 일반적인 QLDPC 코드에 적용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단 한 번의 디코딩으로도 충분한 포스 셀렉션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유의미한 오더스 오브 매그니튜드 리덕션을 볼 수가 로지컬 레이트에 대한 충분히 많은 오더스 오브 매그니튜드 리덕션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 리얼타임 디코딩 스트래터지와 결합해서 빨리 그러니까 서킷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도중에 어볼트 함으로써 전반적인 불필요한 리소스 컨섬션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연구 방향으로는 일단 저는 이번 발표에서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말은 이 클러스터링 베이스드 매트릭이 왜 이론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로지컬 갭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더 안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다른 베이스라인 매트릭들보다는 왜 더 좋은지.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치적으로 얻어낸 결과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어, 매우 앞으로의 연구에 큰 함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유니폼한 서큘 레벨 노이즈만 고려를 했는데 이를 일반적인 더 현실적인 노이즈 모델에 확장하는 연구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아이들링 게이트, 메모리 서킷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실제로는 오프라인 리소스 스테이트 제너레이션과 같은 현실적인 프랙티컬한 활용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보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연구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발표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되게 짧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서페이스 코드에서는 로지컬 갭을 쉽게 이스티메이션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로지컬 큐빗이 하나 그러니까 로지컬 큐빗 하나에 대한 메모리 익스페리먼트, 여러 번 신드롬 익스트랙션 반복하는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지컬 큐빗이 여러 개 있고 이들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으면 계산이 점점 어려워지겠죠. 네. 네, 맞습니다. 단순히 디코딩을 2번 하면 되는 거라 그냥 네, 일반적인 디코딩과 비교했을 때 컨스턴트한 컨스턴트 팩터만큼의 오버헤드만 같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네. 있는데요. LDPC 코드 중에서 BB 코드만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LDPC 코드에 대해서 잘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사실 하이퍼그래프 코드에 대해서도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아까 BB 코드와 비슷하게 이런 에러 서프레이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반적인 LDPC 코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론적인 바운드를 찾기보다는 뉴머리컬하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좀 되실 네, 일단은 저 클러스터 베이스드 디코더 자체가 모든 LDPC 코드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100% 확신한다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지만, 네, 적용이 잘 될 확률이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이번 양자정보학회 정기 워크숍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